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50대 여성이자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전 평생 박복감 팔자로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꽃길을 열어준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어른스럽고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꽤 큰 규모의 화학 공장을 2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속한 성실한 가장이었고 다정한 남편이었으며 두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비극은 아주 평범한 날 소리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어느 여름이었어요. 쿵! 엄마! 아빠가 쓰러져 계세요. 근데 숨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빠! 아빠! 정신 차려 보세요. 엄마 구급차! 구급차! 동현이와 정연이의 울먹임과 다급한 외침에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욕실로 달려갔죠. 남편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흘러내린 피가 고여 굳어가고 있었죠. 여보!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인은 뇌진탕과 과다출혈이었어요. 욕실 바닥에 물기에 넘어지며 변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숨만 붙어있던 채로 오랜 시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전날 남편이 다니는 화학 공장에 화재가 나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했었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허망하게 쓰러져 눈을 감게 되었던 겁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사랑한다고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내 남편으로 태어나줘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전해줄 걸. 남편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제 말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평소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결국 남편의 장기 중 심장과 간 그리고 신장은 3명의 간절한 생명들에게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이어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그들 또한 자신들을 살린 이가 제 남편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그들이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눠준 남편의 사후가 편안하도록 빌어줬으면 좋겠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첫째 아들 동현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아버지 소중한 장기를 남에게 준다는 거야?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야. 가실 때도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대로 가시게 해야지.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 난 절대 반대야.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지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봤어? 만약에 내 의견 무시한다면 난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네, 맞습니다. 동현이는 제 남편과 때론 친구처럼, 때론 맥가이버처럼 든든하고 멋있는 남편이었어요. 특히 첫째 동현이는 남편 껌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제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받는 상처 또한 컸겠죠. 동현아, 이건 네 아빠 엄마의 약속이었어. 엄마가 잘못되든 아빠가 잘못되든 갈 때는 누군가의 새 생명을 실어주고 가겠다고.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엄마 혹시 그 사람들한테 뒷돈 받았어? 난 절대 못해. 절대 싫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유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동현이의 방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 정현이가 조심스레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요새 형이 저희 중학교 애들한테 돈을 뜯는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요.
실제로 골목에서 같은 고등학생 형을 때리는 것도 봤고요. 형 요새 자퇴한 형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밝고 유쾌해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던 우리 동현이가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단순히 저를 원망해 방황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엇나가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삐비빅 삐빅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동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인사조차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저는 다급하게 동현이의 팔을 잡았어요. 동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안 놔요. 동현이는 거칠게 제 팔을 밀쳐냈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엄한 목소리로 동현이를 타일렀어요. 동현아, 너 애들 때리고 다닌다며 언제까지 방황할래? 너, 네 아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동현이에게 화를 냈어요.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라고 가르치며 키웠건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현이는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때리기만 했지 제가 걔네를 뭐 죽이기라도 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포기한 것처럼? 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울분에 차 동현이의 뺨을 내리치고 나서야 저는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내 아이한테 내가 손찌검을 하다니. 하지만 아차 싶었던 것도 찰나였습니다. 동현이는 저를 다시 한번 노려보고는 그대로 다시 획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안절부절 못하는 정연이의 말에도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대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현이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현이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엇나갔어요. 저에 대한 원망은 점점 그 아이의 가슴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싸움을 하고 다니느라 끊임없는 합의금을 필요로 했죠. 동현이는 합의금을 요구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차마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쥐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어느덧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횟수가 반복되자 동현이에게 합의금으로 내어준 돈은 몇 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작년엔 사기를 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은 또다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저는 제 전 재산으로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들에게 건네며 간절하게 선처를 빌었고요. 그게 제가 쥐어 짜낼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겠지. 포기하지 말자. 언젠간 다시 착했던 우리 동현이로 돌아올 거야. 그런 제 바람이 무색하게도 합의금을 물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현이는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하게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이제는 나도 돈이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맨 땅에 돈을 내다 버릴 거니? 이제 제발 돌아와라, 동현아. 엄마가 부탁할게. 저는 마지막으로 동현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동현이는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뭐 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서 아빠를 빼앗아 갔는데. 허탈했습니다. 저에게 빚을 독촉하는 채무자처럼 구는 동현이가 이젠 낯설기까지 했어요. 마치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뒤 동현이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동현이는 합의금을 물어주지 못해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허나 동현이가 감옥에 간 뒤에도 피해자들은 제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당장 돈이 없던 저는 그들을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을 했죠. 결국 그들은 제 월급을 다달이 전부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존재가 바로 둘째 정연이었어요. 정연이는 제 만류에도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80%가량을 다달이 저에게 보냈어요. 그 돈이 형의 합의금을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정연이는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엄마인 저를 위해서요. 정연아, 엄마도 열심히 돈 벌고 있어. 그러니 엄마한테 월급 다 보내지 말고 적금이라도 들어서 잘 모아놔. 너도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지. 저는 돈 모으는데 재능이 없어서요. 엄마가 모아주세요. 그럼 되겠네. 정연이는 너스레를 떨어댔지만 저는 정연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막 노인 요양병원에 취직을 한 직후였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가 될 생각을 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발견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라도 해놓을 수 있었다면 남편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동안 저를 지배해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남편처럼 저도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어쩌면 동현이가 제게 세뇌시키듯 한 말처럼 내 손으로 남편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경력을 쌓아가 어느덧 제법 환자분들을 케어할 줄 아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했던 병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매가 걸린 분들이었어요. 아니면 노안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분들이거나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환자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휴게실을 지나 잠시 화장실에 가려는데 그때 이 사연의 주인공들과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죠. 지금 그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막 떨려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손목을 휙 낚아챘어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웃기죠.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라 엄마도 없었는데. 그래, 그래. 네 엄마다, 점내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저를 점내라고 부르는 이 할머니.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3일 전 지팡이를 짚으신 할아버지께서 함께 구급차를 타고 모셔와 입원 절차를 밟았던 치매 환자였습니다. 저는 제 팔목을 잡은 할머니의 손등위로 제 손을 포개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긴 병원이고요. 저는 여기 간호사예요. 예, 점내야. 너 또 엄마한테 뭐가 화가 난 게냐? 왜 날 모른 척해? 그러지 말고 딸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께는 점내라는 딸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번에 입원하실 때는 할아버님만 오셨었는데 따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건가? 저렇게 애절하게 딸을 찾으시니 사이가 많이 좋으셨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입원 수속을 밟았던 간호사 선생님에게 환자에 대해 물어봤죠. 아, 저 할머니? 자녀분은 따로 안 계세요. 한 30년 전쯤인가 따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왜 그때 할머니 남편분인 할아버님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금술이 얼마나 좋으셨던 건지 그 연세에도 치매인 할머니를 집에서 홀로 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점례라는 분 돌아가셨구나. 그제야 할머니께서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글프게 따님을 부르셨는지 알 것 같더군요.
치매로 인해 점점 과거로 되돌아가는 중인 할머니는 30년 전 죽은 따님을 댁에서 보신 거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왜 갑자기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신 거래요? 만성 신부전증이셨는데 말기로 접어드셨대요. 투석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 하고 체력도 심하게 붙이셔서 더는 혼자서 돌보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알아본 병원 중에 우리 병원이 시설이 제일 좋다고 들어서 여기로 모신 거래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의 사정이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께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할머니도 그걸 아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따님이랑 닮았던 건지 유독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저에게만 자꾸 점례야 하며 말을 거셨습니다. 점례야,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점례야, 오늘 저녁엔 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까? 예, 점례야. 아까 낮에 보니까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피었더구나. 꼭 너처럼 예뻐서 엄마가 몰래 한 송이 따왔어. 너 주려고. 할머니는 끊임없이 자신이 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수경이에요. 김수경. 여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예요. 하고 제 이름을 말씀드렸죠. 어찌나 저를 찾아대시는지 한창 바쁜 날에는 할머니가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 점례야.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는 지나가고 있는 저를 또 불러 세우셨습니다. 워낙 힘들었던 날인지라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대답했죠.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조심스레 제게 손짓하셨어요. 그리곤 가디건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시더군요. 자, 이거 용돈이야. 네 아빠가 보기 전에 얼른 주머니에 넣거라. 저번 주에 너 수학여행 갈 때 엄마가 용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우리 예쁜 딸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야 할 텐데. 할머니가 제 손에 몰래 쥐어준 건 다름 아닌 꼬깃거리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 얼마 가져왔어? 우리 저기 가서 콜라 사 먹자. 야, 수경이 쟤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마. 쟤 고아원에서 살잖아. 돈도 없어. 과거 제 수학여행에서 반 친구들이 제게 대놓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던 저는 용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남편이 주는 생활비 정도랄까요? 그런데 할머님이 제게 용돈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엄마라는 이름으로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점례가 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고요. 제가 점례로 불리는 동안은 제게도 엄마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병원에 출근하는 일이 즐거워졌고 퇴근 후에도 혹은 출근 전에도 심지어 쉬는 날마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엄마를 쉴 새 없이 부르는 일은 정말 제게는 과분하고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프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 자네가 바로 점례로구먼.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인 할아버지께서 병문 안을 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곤히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당연하게 부르며 들어간 것이 할아버지에게 뭔가 들킨 것 마냥 창피해서 할아버지의 시선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을 보며 인사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 할머니께서 저를 점례라고 부르셔서 그냥 적적하실까봐 제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제가 횡설수설했죠. 저도 저때 제가 정말 뭐라고 말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요. 그런 제 모습에 할아버지는 다 안다는 듯 웃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집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나가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렇게 저와 할아버지는 휴게실로 나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아니, 어색한 건 저 혼자였지만은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전화할 때마다 우리 점내가 오늘은 점내가 하길래 아가씨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군요. 저랑 매일 이야기하던 걸로 모자라 전화로도 제 이야기만 하셨다니 속으로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진짜 점내 이야기를 꺼내자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바로 부끄러워졌지만은요. 우리 점내가 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나도 집사람도 큰 충격을 받았지. 그때 그 충격 때문인지 집사람은 조기 치매가 오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밥도 잘 챙겨 먹지도 않으니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거의 말도 없고 기력도 없던 집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병원에 오고서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비록 치매가 나아진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처럼 내게 제잘되는 모습이 정말 얼마만인지 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한 일이 뭐 있나요? 오히려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영문 없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제가 의아할 법도 했건만 할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제가 다시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간신히 다시 말을 이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한 번도 엄마도 아빠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딸이라고 자신이 제 엄마라고 불러주셔서요. 비록 제가 아닌 저에게서 점례라는 따님을 보셨던 거라도요. 저는 약간의 비참한 심정이 들었지만 숨김없이 제 솔직한 심정을 할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왜인지 할아버지께는 그래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예상처럼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제 손등을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올려 꼭 쥐어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집사람이 밝아진 건 다 아가씨 덕분이라고. 그 사람에게 잃었던 딸을 찾아주었는데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오히려 새로운 딸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벅차요. 우리 종종 이렇게 보도록 해요. 그리고 내 염치 없지만 앞으로 집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지금처럼 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늙은이가 부탁할게요. 할아버지께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탁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그러겠노라고 할머니는 이미 제 엄마나 다름없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엄마 딸 사이로 할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8개월, 활기를 찾으셨던 만큼 할머니가 건강해질 거란 희망과는 다르게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며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할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1인실로 옮겨드린 상태였죠. 저는 최대한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업무를 볼 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동료들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휴직을 하고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제게는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시간은 결국 다가오고야 말았어요. 수경쌤, 301호실 할머니요. 지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병동을 돌고 있는 사이 제 부탁을 받고 할머니를 지켜보던 당직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게 다급히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신발 한쪽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5층에서 3층으로 불이 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하염없이 엄마를 부르며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불과 제가 병실에서 나와 있던 1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맥박이 아주 느려지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코 속에선 쌕쌕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으신 할아버지 또한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도 다급한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오셨죠. 그렇게 3일, 정확히 3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희미한 생애끈을 잡고 계셨던 순간이요. 할아버님은 3일 내내 잠도 한숨 주무시지 않고 식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고작 드시는 거라곤 물 몇 모금 뿐이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러다 탈진하신다고 겨우겨우 억지를 써가면서 겨우 먹여드린 거였죠. 할아버지, 이러다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김밥이라도 사올 테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집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고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어요? 수경 아가씨야말로 뭐 좀 먹어야지. 저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 그러시면 소파에서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저야 그래도 젊다 치지만 할아버진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그러다 집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해요. 나는 이대로 조금만 더 집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네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할머니는 기적처럼 잠시 기력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각각 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영감,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소? 아주 폭삭 늙으셨구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도 내 알아보지도 못하겠소. 나 먼저 가도 밥 잘 먹고 아주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는 생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미약하게나마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말씀하셨죠. 예, 점내야. 내가 네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서 네가 참 싫어했는데 끝까지 이름을 바꿔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점내, 네 이름은 말이야. 너희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라. 너를 부를 때마다 네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내 차마 바꿔주지 못했단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줘서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몇 번 끄끄 들이키시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시고 말았어요. 엄마. 흐느끼는 저와 달리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 지으며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가요. 잘 가시게 당신.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가서 우리 점내 잘 있나 확인하고 꿈에서라도 나한테 말 좀 해줘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생긴 엄마를 8개월, 정확히는 만난 지 257일 만에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빈소는 주변의 어느 빈소보다도 조용했어요. 상주라고는 할아버지 한 분뿐이었고 3일 내내 조문객이라고는 저와 누군지 모를 중년의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입관식과 발인 모두를 함께 했죠. 할아버지는 화장된 할머니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시켰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후로 그토록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토록 오래 아프셨으면 차라리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오시지. 그랬으면 나랑 엄마랑 더 빨리 만났을 텐데. 처음부터 더 살갑게 잘해드릴 걸. 병원에만 있을 게 아니라 모시고 나들이도 다녀오고 이곳저곳 더 추억을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내 곁에 짧게 머물다 가신 거예요, 엄마? 허무맹랑한 생각도 해보고 괜한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발인이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기록으로 주소를 알고는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찾아뵐 일은 없었던 터라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내일도 모레도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혹여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실까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더니 저에게 잠시 집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하곤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침묵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집안은 삭막하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랫동안 홀로 집에 남겨져 있던 할아버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거웠죠. 오셨습니까, 어르신? 저희가 들어가자 2층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빈소에 찾아왔던 단 한 명의 조문객이었던 그 중년 남자였어요. 다 되었나? 그럼 이리 앉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남자는 웬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는 할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제가 보기 좋게 거꾸로 뒤집어 제 앞으로 밀어주었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나, 수경 아가씨?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데요. 그래, 그럼 수경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얼마 살지 못해. 꾸준히 투석을 받지 않으면 목습을 연명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조금이라도 늦었다 싶으면 그대로 비명 횡사할 수도 있지. 아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같았던 할머니에 이어 할아버지까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벌써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이 제 진짜 부모님이 아닌데도요. 내 나이가 올해로 85이야. 이 정도면 오래 살았지. 그리고 이 또한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더 이상 남은 가족도 친척도 없단다. 내가 가진 걸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불쾌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렵다면서. 할아버지는 옆자리의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바로 할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였던 거죠.
어르신께서 가진 재산 중 절반인 10억을 사망 전 김수경 씨 앞으로 선 상속하시겠다는 증서입니다. 세금은 전부 제가 알아서 처리해 놓았고요. 원래는 가진 재산 전부를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셨는데 오늘 사모님의 발인 전 제게 부탁하시더군요. 유서를 고쳐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요. 여기 이 부분에 김수경 씨도 동의하신다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마친 남자는 종이 위에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요. 남자가 제게 건네준 종이는 바로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제가 사정이 어려워도 이런 큰 돈을 받을 순 없어요. 10억이라니 제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경이 너한테 고마워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마지막까지 편하게 보내줘서. 그건 정말로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엄마에게 드린 것보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전 정말로 이런 걸 원해서 엄마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고요. 안다, 알어. 네가 뭔가를 바라고 접근한 것 같았으면 내가 널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았단다. 내가 젊었을 적 나름 큰 구두 공장을 했어. 우리 점내가 죽고 나서도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어. 20년은 더 운영을 하다 팔았지. 나와 우리 집사람이 써봐야 얼마나 썼겠니? 우리가 평생을 일궈온 이 돈을 남겨줄 사람이 없어 참 마음이 아팠단다. 그러던 와중 수경이 네가 선물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수경아, 내 아내에게 딸이었으면 나에게도 딸 아니겠니? 너만 괜찮다면 나도 짧게 남은 생에 잠시나마 네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눈가는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마도 죽은 딸 점례를 떠올리신 거겠죠. 저에게 남은 삶 동안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니. 저는 정말이지 붉어지는 눈시울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면 됐다. 할아버지가 뭐냐 이 녀석아.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딸아. 우선 네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 돈으로 일단 숨통을 튀거라. 이 애비의 부탁이다. 네가 무탈해지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래야 집사람에게도 내 나중에 만나면 할 말이 있을 것 아니니. 할아버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제안을 저는 못 이긴 척 받아들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아버지. 이 은혜는 정말 두고두고 갚을게요. 나 원참 그럴 필요 없다. 원래 부모 자식 간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요 녀석아. 부모 자식 간에라는 말, 그 말이 정말이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동현이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피해 보상금을 전부 갚았고 동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죠.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들? 아줌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이야, 역시 내가 돈줄 하나는 잘 뒀다니까. 그렇게 비꼬지 말고 동현아. 여기서 출소하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정연이랑 엄마랑 셋이 같이 살자. 너도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주말엔 셋이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았다면 같이 부대끼고 살면서 그렇게 천천히 풀어나가자. 너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저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을 꾹꾹 눌러담아 동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동현아. 제발, 제발 좀 알았다고 대답해줘. 그러나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동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제 간절한 말은 결국 아들의 귓가 근처도 간지럽히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 아줌마, 아니 엄마, 일단 나 좀 여기서 꺼내줘봐. 어?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 큰 빚을 다 갚을 정도면 돈이 어디서 좀 생긴 거 아닌가? 그치? 나 좀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손 좀 써줘. 비열한 눈동자에 이채를 띤 동현이는 이미 제가 억지로 돌려 세우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동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몸을 돌려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소 기간 동안 2번 다시 동현이를 찾아가지 않았죠. 엄마, 엄마, 그냥 가? 나 좀 여기서 빼내달라고. 아이씨. 전 동현이의 마지막 외침에도 무시하고 속으로 다짐을 했네요. 이제 됐어.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여기서 동현이를 위한답시고 돈으로 해결해줘봤자 오히려 저 애를 더 악질로 만들게 될 거야.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참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을 찾아뵀는데 전날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빴고 오늘은 교도소에 오느라 미처 찾아뵙지 못했었거든요. 어서 가서 오늘 제가 동현이에게 했던 말들과 스스로 내린 결정 등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래 잘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고요. 동현이를 등지고 온 일이 옳았던 거라고 할아버지에게 확인을 받고 싶었죠. 그렇게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가던 버스 안이었어요. 진동이 울리길래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더군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변호사였습니다. 김수경 씨, 강대수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 별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제 신장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이셨는데 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투석이를 잊으시거나 거르신 적이 없으셨는데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어르신과 연락이 되지 않아 오늘 아침 댁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지금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어 아직 장례식장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김수경 씨께서 와주신다면 돌아가신 어르신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눈으로 직접 본 할아버지는 마치 잠이 드신 듯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셨어요. 아버지. 고작 이틀, 단 이틀간 찾아뵙지 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알았다면 바쁘더라도 어제 찾아뵐 걸. 그까짓 일이 뭐라고. 저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어 가슴을 세게,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김수경 씨, 그만하세요. 어르신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편하게, 어르신 마음이 편안하도록 조용히 보내드려요. 평생을 소갈이하며 힘들게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변호사는 그런 제 팔을 붙잡고 말리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모셔진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번엔 조문객이 아닌 상주의 자격으로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어요. 변호사 또한 이번엔 3일 내내 그리고 발인까지 함께 자리를 하였죠.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저는 문득 의문이 들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선 10년 전까지도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지 않나요? 아무리 가족이 없기로써니 아버지 아래서 일하시던 분들이 왜 엄마 장례식 때도 그렇고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화환조차 하나 없었고요. 회사를 팔고 나오실 때 어르신은 주위 분들과 연락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번호도 바꾸셨고요. 그 뒤로 2분 다 아무하고도 교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서로만 의지한 채 살아오셨어요. 어르신의 오랜 변호사였던 저를 제외하고는요.
아니, 도대체 왜요? 점례, 점례는 제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점례가 생각나 괴로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분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딸 점례, 그리고 저와 부모님을 만나게끔 해준 그분 강점례, 얼굴도 모르는 그분을 떠올리며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지금이라도 저 세상에서 서로 조우했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래다 주셔서 감사해요. 잘 지내세요,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경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죠? 변호사는 웬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수경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 쓰신 편지입니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꾸벅하고는 돌아갔습니다. 3일간 빈소를 지키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건만 집에 들어가서도 잠은 오지 않더군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죠. 마음으로 낳은 내 딸 수경이에게. 수경아, 내가 이리 너를 이름으로 부른 날이 너무도 짧아 참으로 아쉽다. 조금만 더 널 일찍 알았더라면 네가 그토록 아픔들을 겪기 전에 내가 막아주고 도와줬을 텐데 하는 허망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단다. 내 아내의 말년에 기적처럼 나타나 우리의 딸이 돼주어 진심으로 고마웠어. 우리 점례가 살아있었다면 꼭 너만큼 곱고 선하게 자랐겠지 하며 오랜만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점례를 추억할 수도 있었지. 혹시 네 삶에서 처음 생긴 엄마가 한 번도 네 이름을 수경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점례라고만 부르다 떠난 것에 상처를 받진 않았니? 그것 또한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내도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네가 점례가 아닌 수경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아내가 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내게도 전해졌거든. 그래도 내가 죽은 후에 집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번 호되게 혼을 내놓으마. 다음에 만날 땐 점례가 아닌 수경이라고 이름을 똑바로 부르라고 말이다. 알았지?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그 사람의 작은 인생이라고도 한다더구나. 그리고 너의 부모로 살게 해주어 영광이었단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딸로 태어나다오. 사랑한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도 없어서, 너무나 죄송해서, 그리고 한없이 감사해서요. 며칠 동안이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할아버지의 편지를 얼마나 반복해서 읽어댔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한 번씩 꺼내어 읽기도 해요. 이제 편지의 내용이라면 하도 달달 외워 눈을 감고 쓸 수도 있을 지경이 되었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10년, 아니 5년만이라도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돈 중 5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이 아니었고 조금이나마 아버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제 주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됐었기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제가 처음으로 실천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니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저는 여전히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 아버지, 어머니 같아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기증자의 유가족과 수혜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아직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저 글씨를 눌러 쓴 펜을 잡은 사람들의 영혼에 숨결 하나에 죽은 남편이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요. 세 사람은 다행히 모두 새롭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면 그 착한 사람은 참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참 적을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아버지의 변호사를 기억하시나요? 이름조차 몰랐던 그분과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또한 오래전 자식도 없이 사별후 쭉 혼자 지내오셨다고 하더군요. 유가족과 수혜자가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며 먼저 연락이 온 건 변호사님, 즉 저의 예비 남편 정유한 씨였습니다. 남편은 먼저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연결끈이었죠. 남편은 항상 남을 도우는 걸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했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무료로 변호도 해주는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자연스레 인연이 되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니 믿어지시나요? 남편도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들 정연이 또한 우리를 적극 응원해 주었죠. 엄마, 이제 엄마도 새 인생 살 때가 됐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저희 자식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엄마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주세요. 이 아들 마지막 부탁이에요.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해주던지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이를 와락 안고 고맙다는 말만 연신했습니다. 고맙다 정연아, 고마워.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 아들. 제 아빠를 닮은 건지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제 배 아파서 낳은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랍니다. 남편도 분명 위에서 정연이를 자랑스러워 하고 있겠죠. 우리 첫째 아들 동현이도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죠. 아니,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현이가 이 사회에서 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희망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더 이상 돈으로 동현이의 인생을 구제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어미로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죠. 왜냐고요? 제 자식이니까요. 기적은 사실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게 왜 이런 선물 같은 기적들이 벌어졌는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저도 엄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살아야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세상이 아름다울 자격은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고아인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분들에게 제 마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처럼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제 친부모가 되어 저를 낳아주시겠어요? 이번 생에 다 갚지 못하는 애
그때라도 꼭 갚을게요. 살아생전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사랑, 그리고 그 마음들 꼭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